안녕하세요. 음악 논문 작성법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김건희 씨의 논문을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기준으로 논문을 봐야 되는가, 이걸 반면교사 삼아서 어떻게 더 좋은 논문을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논문이죠. 유지 논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오늘은 김건희 씨의 학술 논문을 가지고,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김건희 씨가 학술지 논문도 쓰고 학위 논문도 쓰는 건 학교의 프로세스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테크노 디자인 대학의 2015년 이전 학사 규정을 보면 학위 청구 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박사과정은 학교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전문 학술지에 논문 한 편 이상을 게재하고 학술발표대회에 논문 2편 이상을 게재한 자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사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학술지 논문을 한 편 썼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 학술지 논문을 쓰고 이거를 학술지는 8페이지에서 한 15페이지 정도니까 이거를 100페이지에서 120페이지 정도로 디벨롭을 하면 보통 이제 박사 논문이 돼서 공통 주제를 갖는 건 사실 이제 큰 문제는 아니고요. 보편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자, 이런 프로세스 중에 하나인데, 제가 여기서 이제 눈여겨봤던 건 멤버 유지가 너무 이슈가 돼서 그렇지, 사실 이 제목을 표현하기 위해서 User Satisfaction of Users of Online Fortune Contents and Member 유지 by Dissatisfaction and a Study for a Withdrawal, 일단 이것도 비문이죠. 논문 청구 제출 이전에 논문 자격 시험이라는 게 늘 언제나 있어요. 종합 시험이라고 하는 졸업 시험과 논문 제출 자격 시험이라는, 이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논문 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게 항상 이제 박사 과정에는 있습니다. 그때 나름 엄격하게 외국어 시험을 요구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몰랐기 때문에, 혹은 영어가 익숙치 않아서 이런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아주 너그럽게 생각하면 한글로 다 썼으니까 영어는 전혀 신경을 안 썼다라고 일단 보는 게 가장 이제 맞겠죠. 자, 그거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나 하나씩 보면요. 목차를 보시면 서론, 국내외 문화 콘텐츠 산업 현황,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결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형적인 IMRD 형식이에요. IMRD, Introduction, Method, Result, Discussion입니다. 말로만 듣고 잘 안 들리신다는 분들을 위해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MRD는 이제 인트로덕션, 서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M, 메소드가 있고, 그 다음에 R, 리절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커션이 있어요. 제가 혹시 중간에 스펠링을 조금 틀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책상 앞에 마이크가 놓여 있고 마이크 너머로 키보드를 보고 있어서 약간 타이핑이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IMRD 형식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학술지 논문을 쓰시는 분들은 IMRD로 쓰시는 게 유리해요. IBC, Introduction, Body, Conclusion, 서론, 본론, 결론 형태로 쓰시는 논문은 학술지에서 사실은 별로 선호하지 않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연구하려고 했는가를 딱 캐치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술지 논문을 쓰신다 그러면 IMRD 형식에 맞춘 주제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 그런 주제는 보통 이제 실증 연구에 속해요. 그래서 이 연구도 실증 연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논문 요약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Abstract은 a brief summary of dissertation. 이 논문의 전체적인 짧은 요약이에요. 짧다라는 건 박사 논문보다는 괜찮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김건희 씨의 문체 자체가 굉장히 길다라고 말씀드렸죠.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온라인 운세 사이트 이용 회원 및 회원 탈퇴에 미치는 영향력과 회원 요구에 적합한 디지털 운세 콘텐츠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시장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제시하는 데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남녀노소 누구나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디지털 문화 콘텐츠의 체계에 접목한 운세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사전 조사 및 시장 분석을 통해 고객과 소비자 그리고 잠재적 고객들의 요구와 만족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품화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초록에 딱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길죠. 길다 보니까 정확히 어떤 얘기를 하려고 했는가 잘 보이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개인 연구자의 문체 스타일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문체가 계속 길어가지고 어떤 내용을 전달하려는지 모른다라는 건 일종의 결격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문장이 길어지다 보면 주술부가 호응도 되지 않고 불필요한 중복들이 생기고 굉장히 이상해져요. 그래서 이건 글쓰기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썼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논문 요약이 이렇게 돼 있으니 이걸 그대로 트랜슬레이트한 abstract도 역시 볼 필요 없겠죠. 그래서 거의 점 여기 하나 찍혀 있고 인해지션 시작해서 and did 나오고 it is. 그러니까 얘는 두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abstract이에요. 역시 이것도 문장을 읽어보면 though I make a searching examination substantially and show book plan a purpose of a study developed digital fortune content service deserving to be a domestic. 네,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알겠죠? 비문입니다. 중국 친구들이 한국말로 논문 쓰면 한 이런 느낌이에요. 주술부가 호응이 안 되고 뭔가 문장은 긴데 끝마침이 없고. 그래서 약간 제가 이 논문을 오늘 또 내용에 있어서 내용의 퀄리티는 전혀 다루지 않아요. 외관적인 모양만 다룰 텐데 아마 제가 지도 교수였다면 가장 강조했을 게 아마 이제 글쓰기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논문의 글은 짧고 간결해야 돼요. 분명해야 되고 문단을 나눈다면 두 갈씩 문장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첫 문단에. 그래서 글로서 타인을 설득시켜야 돼요. 이 논문이 가지고 있는 표절이냐 아니냐 저작권이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글로서 내 연구 결과를 보여주는 거라면 글쓰기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서론으로 가시면 이제부터 등장하는 문제들은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역시나 1, 2, 3과 같은 각주를 달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각주 내에 출처가 표기되어 있냐? 그렇지는 않아요. 각주의 사용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출처를 표기하는 사이테이션의 방식, 그러니까 시카고 방식은 각주를 달고 그 각주에는 출처가 표기됩니다. 여기에서 가져온 문장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또 한 가지는 본문에 넣기는 조금 어색한데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부연 설명으로 넣어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각주는 거의 대부분 부연 설명으로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넣기에는 조금 뭐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설명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각주가 출처 표기를 표기하는 게 아니니까 어떤 것이 출처 표기냐? 이 출처 표기를 하려면 APA 방식을 써야 돼요. 이 APA 방식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논문이 게재된 게 디자인 포럼이라는 이제 곳입니다. 보통 이런 투고 논문 투고 규정을 이제 올려놔요. 이런 학회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논문 규정에 가시면 논문 작성 규정, 논문 투고 규정들이 있죠. 논문 작성 규정에 들어가면 어떻게 이 협회에 논문을 내려면 어떻게 포맷을 잡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요. 지침은 미국 심리학회 APA의 논문 작성법을 기본으로 조정한 것이며 이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들은 Publication Manual of American Psychological Society 5번째 에디션을 따르면 된다. 이게 지침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 지침 따르지 않으면 여기에 논문 게재 못한다거든요. 그래서 외국 학회지 같은 경우는 너 여기에 점 안 찍혀 있고 컴마 제대로 표기 안 돼 있으니까 포맷 다시 해서 보내라고 이렇게 반송이 와요. 그래서 그런 교정만 따로 잡아주는 정말 참고 문헌과 출처 표기의 교정만 잡아주는 서비스가 회사에 이제 논문 컨설팅 회사에 따로 있을 정도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분명히 밝혀놓고 있어요. APA 방식을 쓰라고. APA 방식은 내주로서 출처를 표기해 줘야 됩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이렇게 쓰면 돼요. 앱스타인과 에스카르피는 출판은 문화라 주장했다. 가로 앱스타인, 에스카르피 1990년에 나온 책 7에서 8페이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렇게 써야 돼요.
아니면 앱스타인 가로 앱스타인 2001은 출판은 문화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쓰거나. 이게 다 이제 내주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논문을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 이런 방식으로 정상적인 출처를 표기했다라고 판단되는 건 딱 이 부분이에요. 문화콘텐츠진흥원 2006. 물론 이것도 완벽한 포맷은 아니지만 여기에 나오는 얘기는 문화콘텐츠진흥원의 2006년도에서 발간된 썸띵 머시기에서 가져왔습니다. 라는 출처 표기 외에는 APA 방식을 따른 출처 표기가 이제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논문의 내용이 뭐냐를 떠나서 그냥 한눈에 봤을 때 출처 표기가 전혀 안 돼 있네요. 출처 표기 다시 해서 보내주시겠어? 라고 했었어야 되는 거고요. 이 학술지의 심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APA 방식으로 글을 쓰라고 규정을 정해놓고 이러한 방식의 논문이 왔는데 전혀 걸러내지 않았다. 혹은 걸러내지 못했다. 이것도 사실은 납득이 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선생님들께서 이걸 보셨을 때 이건 포매팅의 문제거든요. 그냥 원고지에 글을 써서 제출하세요라고 했는데 A4 용지에 출력해서 낸 사람 걸 그냥 받은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아이러니하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표절에 관련된 부분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 논문의 표절 돌려봤습니다. 표절률이 일단 44%가 나와요. 이전 영상에서도 강조드렸지만 어떤 방식으로 표절을 체크할 거냐에 따라서 퍼센테이지는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몇 퍼센트 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절 기준을 한 문장에 몇 어절로 할 거냐, 인용 출처 표시 문장 제외할 거냐, 포함할 거냐, 이런 것들을 제외할 거냐, 포함할 거냐, 혹은 비교 범위를 어디까지 이제 둘 거냐. 제가 굉장히 관대하게 체크했다라고 했었죠. 지난 시간에도. 그래서 일단 김건희 씨가 출판한 다른 논문들은 일단 다 제외를 했어요. 이것도 자신의 논문에서 글이 겹치면 반드시 출처 표기해야 됩니다. 자기 표절도 표절과 똑같은 제재를 받게 돼요. 하지만 일단 제외를 했고요. 이 논문들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는 신문 기사들, 그러니까 이 논문 내용을 인용해서 이러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신문 기사들 내용은 최대한 들어가서 일일이 다 제했어요. 그래서 뭐 영어 논문, 유지 논문, 영어 초록 부분 분석, 이거 어떻게 분석되시나요? 막 이런 글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들어가서 다 제외하고 나온 퍼센테이지가 43%가 됩니다. 이러면 이제 표절이죠. 보통 표절은 8%에서 한 14% 정도를 따져요. 그래서 두 자리 숫자 밑으로는 내리는 게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1%가 떴다고 표절이다. 혹은 8%가 떴다고 표절 아니다. 그런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아요. 10%가 돼도 아주 심각한 부분의 표절이 나올 때도 있고 20%가 나왔는데도 표절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 루디크 반 베토벤 1770년 출생 1827년 사망, 이 글을 써도 이건 그냥 변하지 않는 정보죠. 그러니까 표절로 나올 때가 있어요. 한 문장 안에 루디크 본 베토벤 1770 1827 뭐 빈 태생, 이 정도만 돼도 6단어가 겹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좀 마이너한 요건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표절은 아니고 그냥 카피킬러의 한계다, 프로세스상 한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숫자만 가지고 딱 뭐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40%가 넘어갔으니 결론적으로는 일단 표절이에요. 그럼 어떤 것들이 진짜 문제가 되는 표절이냐 보면, 문제가 되지 않는 표절률 반영은 이런 겁니다. 그냥 글자가 이렇게 전순규 국민대학교 테크노 디자인 전문대학원, 전순규 국민대학교 테크노 디자인 전문대학원, 한 문장 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글자가 명사가 겹치니까 이렇게 표절이라고 나오죠. 이런 것들을 일단 제해야겠죠. 불필요한 얘기니까. 그리고 연구 방법, 연구 대상 및 표집 방법, 조사 도구, 연구 방법, 조사 도구, 이런 것들이 겹치는 건 이제 큰 문제가 아니겠죠.
이 논문에서 가장 심각한 표절은 이제 크게 두 가지겠죠. 출처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정확한 수치, 이런 걸 모두 다 이제 끌어와서 썼다라는 게 일단은 가장 큰 문제들이고요. 이런 건 출처만 제대로 표기했었어도 사실은 표절을 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전혀 그런 게 이루어져 있지 않고, 이 정도면 이제 거의 이제 카피 앤 페이스트로 글을 가져왔다라고 보면 돼요. 이거는 사실 표절은 표절이지만 만약에 심사가 반려돼서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출처 표기가 필요합니다. 현재 상태로는 출처 표기 미흡으로 게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반려가 돼도 뭐 큰 문제 없어요. 수정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이제 문제는 IMRD 형식은 연구의 프로세스가 이제 거의 결정이 돼 있어요. Introduction, Method, Result, Discussion. 너 왜 서론 쓰고 연구 방법 쓰고 결과 쓰고 결론 썼어? 이런 구조, 남의 구조를 가져왔으니 표절이지. 이런 말은 말이 안 되겠죠. 서론, 본론, 결론으로 썼다고 너 저 사람 논문의 구조 가져왔지,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런데 그 구조를 안으로 들어가서 그 구조를 이루는 말들이 말하자면 너무 중복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의식의 흐름들. 조금 더 빨리 내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에서 가장 많이 제시되고 있는 논문이 이 스포츠 관여도 고객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이쪽 그 체육대학 쪽은 실증 연구가 많기 때문에 이런 프로세스가 딱 잡혀 있고요. 몇 개의 선행 연구만 뒤지면 아, 나도 이러한 연구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지라는 것들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술지에 글을 내고 싶으시면 그 학회지의 몇 개의 논문만 보시면 그 학회지 스타일 알 수 있어요. 그 스타일에 맞춰서 내가 이런 쪽으로 생각해서 글을 발전시키면 등재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바가 있고 학술지가 원하는 바가 있으니까 조금 더 빠른 학술지 게재를 원한다. 그러면은 좀 더 학술지가 원하는, 그리고 현재 진행형인 주제들, 그리고 이게 너무 원론적이고 이론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좀 실제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 이 세 가지를 따져서 주제를 정하시면 조금 더 학술지에 빠르게 게재하실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연구의 흐름들에서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 중인 20세 이상,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 중인 20세 이상, 유충 집란 무선 표지법, 유충 집란 무선 표지법 등을 사용했다. 이게 겹친다? 그래서 남의 연구 가져왔다? 딱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흐름을 보면 표본 집단에 대한 설정, 통계 분석 방법에 대한 설정, 그리고 그걸 어떤 방식으로 뭐 분류했는가, 표본 추출 절차는 1차적으로 서울 지역을 강남, 강북으로 분류, 표본 추출 전체는 1차적으로 서울 지역, 강남, 강북으로 분류. 일반적인 방법들이에요. 강북과 강남으로 분류한 다음에 다시 서쪽과 동쪽을 분리하고, 이런 방식이 효율적이겠죠. 그런 효율적인 방법들이 이미 고착화되어 있는 연구예요. 이건 실증 연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할 때 5일 연속으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아니면 하루 건너 하루 뛰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연구 프로세스가 있겠죠. 뭐 10명의 사람 5명씩 나눠서 남녀 비율을 맞추고, 한 팀은 하루 30분씩 매일 뛰게 하고, 한 팀은 하루 40분씩 이틀에 한 번씩 뛰게 하고, 그리고 한 달 뒤에 뭐 심폐지구력을 측정했더라. 이런 방식이 있겠죠. 이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뭐 누군가는 사이클로도 할 수 있고, 누군가는 운동장 10바퀴 뛰기로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40분 동안 빠르게 걷기로 할 수도 있고, 방법은 달라지지만 연구의 프로세스는 일정하게 만들어지겠죠. 이게 실증 연구의 이제 매력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샘플만 다르게 선정하면 약간 연구를 이렇게 찍어내듯이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이쪽 파트예요. 그런데 이런 이제 흐름을 말하자면 의식 흐름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죠. 직업별로 전업주부, 회사원, 자영업 순이며 교육 수준별로는 회원, 대졸, 고졸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전원주부, 회사원, 자영업, 교육 수준은 대졸, 고졸 순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직업별로 이렇게 나누고 교육 수준별로 이렇게 나눴다. 교육 수준을 뭘로 나눌까요? 초등학교와 유치원으로 나눌 수 없잖아요. 문제는 정형화되어 있는 방법이라는 건 맞는데 그걸 너무 그대로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직업별 분류는 먼저 전업주부를 하고 어떤 걸 적용하여 회사원으로 분류하고 다음으로 자영업자 순으로 두었다. 교육 수준별로는 가장 높은 대졸, 고졸, 중졸 순으로 나눴으며 여기에서 어떠한 추가 분류가 가능했다. 자신의 추가적인 아이디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들어가지 않은 채 이 흐름을 이제 그대로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억울하다라고 우기면 이런 실증 연구들은 표본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벗어날 수 없어요. 질문지 응답 그 형태 3단계 그렇다 아니다 보통이다 이렇게 하면은 민감한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5단계 평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5단계로 나눠요. 이 5단계로 나눴다라는 것 자체가 표절이진 않아요. 문제는 이걸 어떠한 방식으로 서술하고 어떻게 정리했는가라는 게 말하자면 타인의 연구들과 너무 이렇게 겹친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만약 표절이라고 판명을 해도 억울하다. 나는 그냥 이 연구의 프로세스를 따랐을 뿐이다 라고 하면은 그게 걸림돌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일단 표절률 이야기는 일단은 그렇습니다. 표절률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면 높은 표절률이 나옵니다. 이 정도는 그냥 꽝꽝꽝 봤을 때 표절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출처 표기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표절을 피하기는 힘들 거고요. 반론이 가능하다면 출처 표기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사과하면 되고 어차피 뒤쪽에 겹치는 연구의 흐름은 실증 연구의 보편적인 영역이니까 표절로 칠 수 없습니다 라는 반론도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시면 되겠어요? 출처 표기 잘 하시고 연구의 프로세스 가져올 때는 최대한 내 연구에 적화되어 있는 말로 패러프레이징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이런 연구 보면 보통 연구 방법론에서 설문지 맵부 먼저 연구 대상 어떻게 묘집했고 조사 도구는 어떠했으며 내가 이렇게 5단계 평점으로 조사했다. 이 자료들을 모아서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자리 처리했으며 어떤 방식으로 통계냈다. 그리고 크롬바우스치까지 내가 뿌린 설문지가 크롬바우스치가 보통 0.6 이상이 되어야지 설문지로서 가치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측정한 방법 문제없이 됐다. 이런 것들은 필요한 프로세스겠죠. 실증 연구에 맞들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보통 교육대학원 선생님들이신데 교육대학원 선생님들 지도한 연구 말고 조금 더 폭넓은 실증 연구 쪽으로 이렇게 눈을 돌려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여기서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600장 설문지 배포에서 370판 절반 이상 들어왔죠. 이 설문지 연구에서 제일 까다로운 게 응답률이에요. 600부 보냈는데 30부 돌아왔더라. 그럼 그 연구 진행 못하거든요. 통계칙에서는 100이란 단위는 숫자로 치지도 않는다고 어떤 교수님이 그러셨는데 최소 200부 정도는 돼야지 그래 설문지를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일단 이 200부 종이로 받았다면 다 코딩해야겠죠. 1번 설문지에 얘가 몇이었대 이런 거. 근데 요즘에 이제 구글로 보내가지고 구글로 메일 회수 받으니까 회수가 쫙 되고 나면 엑셀 파일로 딱 떠요. 그러면 그 엑셀 파일만 이런 통계 분석 전문 업체에 보내면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고 정확한 표기로 이런 차트는 말하자면 만들어줍니다. 이건 반칙 아니냐? 물론 그렇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보통 설문지 조사가 끝나면 그 내에서 숫자 간의 관계는 누가 분석하든 똑같아요. 여기서 뭐가 몇 퍼센트 나왔고 뭐가 몇 퍼센트 나왔더라. 그리고 그 사이에 T값과 P값은 이러하고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이러하더라. 내가 분석했다고 이제 별이 뜬다라고 표현하시던데 별이 하나 뜰 게 두 개 뜨고 두 개 뜰 게 세 개 뜨고 그러지 않거든요. 숫자는 정해져 있으니까. 양적 연구는 왜라는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왜라는 걸 찾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를 따로 부수적으로 진행하던가 아니면은 연구자가 결론 및 논의 부분에서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가를 자기의 논지와 타인의 논점들을 갖고 와서 이제 펼쳐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업체에 맡겨도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논문의 퀄리티를 결정하기에 어떻게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시면 결론 및 재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에서 결론 및 재현은 결과만큼 혹은 결과보다 더 중요해요. 결과는 그냥 숫자는 이미 나온 거예요. 370개의 설문지를 돌려서 1번 답에서 점수가 몇 점 나왔냐, 이거는 누가 통계를 내도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결과는 나와 있죠. 그 결과에 따라서 내가 이제 결론을 내줘야 돼요. 이 논문을 보고 제가 크게 놀랐던 부분인데, 결론 및 재현입니다. 영어로 이제 디스커션이라고 해요. 여기 보이시죠? 결론 및 재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논이거든요. 왜냐하면 숫자는 왜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 왜라는 이유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내 얘기만 하고 끝낼 수 없고 타인의 논점들을 가져와야 되죠. 일단 결론 및 재현인데 5-1 결론, 5-1 결론. 뭔가 이상하죠? 다시 보여드리면 앞쪽에 있었던 목차에서 분명히 5-2 재현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결론 및 재현이니까. 근데 목차에는 또 5 결론이라고 쓰여 있죠. 학술지에서 이런 오류가 발생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이거 단순히 맞아요. 단순한 오탈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학술지라는 걸 생각해보면 퍼블리시드 되는 그 책자에 들어가는 논문들이에요. 검수 과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이제 본인이 챙겨야 되는데 멤버 유지, 저거는 그냥 해프닝이라고 보자면 결론 및 재현에서 5-1 결론, 5-1 결론. 정작 내용은 제한점을 갖는다. 이거는 사실 결론이라고도 보긴 조금 힘든 내용들입니다. 논의점은 전혀 없고요. 참고문헌 정리 보면 저자명 옆에 가로치고 연도를 표기한 거 보면 APA 방식을 따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 또한 약간 어설픈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디자인 포럼에 등재되어 있는 다른 논문들은 어떤가 라고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가장 맨 앞에 떠 있는 논문을 그냥 가져온 겁니다. 가장 최근 거여서 아마 맨 앞에 떴나 봐요. 제가 이걸 괜찮은 걸 막 골라야지 이랬으면 약간 양심에 찔릴 것 같아서 그냥 아무거나 클릭해서 가져왔어요. 근데 그 아주 우연스럽게도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디자인학과 패션 전공 선생님께서 쓰셨던 논문이 떴습니다. 서론, 이론적 고찰, 문화 다양성 가치, 결론, IBC 논문 형태로 쓰여 있고요. 논문 요약, 여전히 길긴 합니다. 패션에서 문화 다양성은 지속적으로 존재해왔다. 가로치고 출처 표기. 18세기 로코코 시나라지는 블라블라블라 책임석 1995 출처 표기. 이세리의 뭐뭐뭐는 이문혁의 뭐뭐뭐는 변나리 주보림의 뭐뭐뭐는 따라서 본 연구는 뭐뭐뭐 목적으로 한다. 학술지에서 봐야 되는 출처 표기는 최소 이 정도는 떠야 돼요. 어떤 얘기를 했다면 천정훈 외 2015 문화란 라틴어의 경작하다, 개간하다, 뭐뭐라는 뜻이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된다. 즉 문화가 가지는 건 타일러는 얘를 이렇게 정의하였다. 논문은 90%의 타인의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10%의 내 아이디어와 융합시키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서 훔치면 표절이지만 여러 사람한테서 훔치면 논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문화의 다양성과
문화의 정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문화의 라틴어 어원에서부터의 발생을 보여주겠다. 내가 연구한 내용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누군가의 연구 결과를 가져와서 보여주는 거죠. 출처 표기, 출처 표기, 출처 표기. 물론 너무 천정웅 이런 건 옳진 않지만 그래도 이 짧은 논문 안에 출처 표기, 출처 표기. 최소 이 정도 출처 표기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출처 표기를 통해서 어떤 논문이, 물론 저는 이 논문의 내용은 전혀 보지 않습니다. 외관만 보는 거예요. 했을 때 참고 문헌이 예를 들어 인터넷 소스를 베이스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저자명, 점, 괄호, 연도, 제목, 어디에 포스팅되어 있나, 마지막 접속 날짜는 어떤가, 인터넷 주소는 어딘가. 뭔가 포맷이 눈에 보이죠. 전형적인 APA 형식의 출처 표기들을 보실 수 있고요. 참고 문헌만 봐도 벌써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정도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출처 표기에 얼마나 신경 썼는가 알 수 있겠죠. 이런 논문이 있을 때 얘를 카피킬러를 돌리면 3%가 나옵니다. 그럼 이 3%는 보통 어느 문장에서 걸리는 거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피할 수 없는 문장들 있잖아요. 루디위그 반 베토벤 몇 년도 태생, 몇 년도 출생, 생활반식 뭐 이런 포함하고 있다. 포함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표절률이 쌓여서 3%가 된다. 그러면 이제 경미한 상황이다 라고 표기를 하는 건, 표현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연히도 이 사람도 국민대 학생의 논문이에요. 아마 이 논문을 쓰고 그 다음에 박사과정 논문을 쓰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학술지에 등장해야 되는 논문은 최소 이 정도의 퀄리티가 있어야 돼요. 내용이지만 포맷이라던가 모든 면에서 이 정도의 퀄리티, 그 다음에 이 정도의 이제 출처 표기로 인한 표절률을 낮추는 이 정도가 필요한데, 이 논문 같은 경우는, 김건희 씨 논문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하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결론으로 제가 이제 학술지를 쓰시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연구 주제 영역을 조금 더 넓혀보세요. 실증 연구의 매력을 느끼면 설문지 조사가 처음엔 되게 어렵게 느껴지지만 재밌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막 600명한테 설문지를 뿌리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드시면 한 7, 8명 정도를 선정해서 심층 인터뷰를 해서 진행하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너무 한정적인 부분에 문헌 연구만을 고집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지금 이 논문에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건 디테일에서 모든 것들이 판명난다라는 거예요. 이 멤버 유지의 오류를 보고 다른 것들은 다 잘 써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죠. 여러분 논문은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교정자가 보고 혹은 뭐 지도 교수님이 야 이거 틀렸어 고쳐, 반드시 고쳐서 내, 이런 얘기 안 해주시거든요. 자기의 논문 검수는 반드시 자기가 하셔야 되고요. 언제나 글쓰기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글로써 타인을 설득시키는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 머릿속에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어도 실은 내가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도 그게 글로써 표현되지 않으면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논문은 글로써 쓰는 거기 때문에. 글로 엉뚱하게 써놓고 제가 유튜브 영상에 잘 설명해 놨습니다 라고 한다고 학술지가 통과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글쓰기 연습을, 짧고 간결하고 단단한 글을 쓰시는 방법을 계속 연습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